우리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강남에서 꽤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잘 나가는 편이에요. 방송 출연도 가끔 하고 우리나라에 성형하러 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이 나서 중국에 있는 큰 병원에 초빙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가정적이고 잘생기기까지 한 제 남편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반응을 합니다. 야, 남편 간수 잘해라. 총각이라고 해도 믿겠다. 아, 여자들이 아주 들러붙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부류는 남편을 추켜 세워주는 것처럼 은근히 저를 까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저런 남편이랑 딱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도대체 난 무슨 복이 그렇게나 많니? 뭐 전생에 우주를 구했니? 이렇게 말하는 부류는 겉으로 부러운 척하면서 대놓고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그 어느 쪽도 온전히 제 편이거나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남편에 비해 턱없이 함량미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 원래 남편이 병원을 개업했던 초창기 그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첫 인턴을 거기서 시작했고 3개월 뒤 정식 직원이 된 것도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간호사도 아니고 경력이 아주 많은 간호조무사도 아닌 인턴 주제의 간호조무사였으니 제가 생각해도 우주를 구한 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상담하는 실장님이 워낙 영업력이 좋아서 거의 한 달 이상 예약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저 외에 간호사가 한 명 더 있었지만 굳은 일은 전부 다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수술실에서 남편과 저는 손발이 척척 맞았고 남편도 간호사보다 제가 서포트해주는 게 더 편하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아니,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생에서는 부부로 만났으니 보통 인연은 아닌 셈이죠. 친정에 결혼할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TV 화면에 남편이 나와서 성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에요.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서 물을 마시다 토해냈고 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투로 노려봤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냐? 너 같은 간호조무사하고 결혼하게?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은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같던데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여자들이 이미 줄 쫙 섰을 거야.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처음엔 저렇게 반응하면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고 진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자 그 다음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부러움과 시기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걱정을 늘어놓았죠. 예, 혹시 저 의사 어디가 모자라는 건 아니지? 혹시 이미 결혼하고 어디에라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네가 학벌이 좋기라니? 그렇다고 친정이 번듯하기라니. 도대체 왜? 왜 너랑 결혼한다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의 의사 사이를 어떻게 보냐? 분명 저런 집에서는 열쇠 몇 개 가지고 오라고 할 텐데 아휴, 관두자, 관둬. 그냥 스치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더 정들기 전에 관둬.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저를 위아래로 홀겨보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로 인정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물론 각오는 했지만 임신을 한 탓에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우리 엄마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통에 오기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결혼을 했고 남편에게 어울리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공부해서 대학도 나왔습니다. 시댁의 수준에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늘 잠 오는 클래식을 들었고 꽃꽂이 학원이며 요리 학원에도 다니면서 내적 외적 교양을 드높였으며 심지어 사는데 전혀 필요 없는 서예 학원도 다니면서 격을 한껏 끌어올리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봄바탕이 어딜 가겠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나 찢어지지. 에휴. 항상 시어머니는 제가 몰래도 못마땅해 하셨고 무조건 헐뜯고 비난했어요. 옆에서 시누이는 깔깔대며 조롱하고 아니 꼽다는 듯 저를 노려보기만 했고요. 그래도 아들과 딸이 영리해서 애들 키우는 맛에 살며 버텼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사람은 다짜고짜 남편이 환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세요. 당신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흘려들으면 당신 인생 종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남편 잘 살펴봐. 전화가 끊어지고 전 그만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이미 저 바닥까지 쿵 떨어져서 나뒹굴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잘난 남편하고 살아야 하는, 너무 부족한 아내의 불안한 심리를 아시나요? 가끔은 제가 생각해도 저렇게 잘난 남편이 바람도 안 피우고 오직 저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비현실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바람이니 외도니 그런 류의 단어들이 정말 너무 싫고 불안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애들한테도 지나칠 정도로 자상했기 때문에 전 잠시 불안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다 그런 짓을 해도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최면을 걸면서 말입니다. 아니 어쩜 안 들키고 감쪽같이 바람만 핀다면, 제가 모르게 한다면 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전 남편을 사랑했고 지금 제가 누리는 모든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보 전화를 받고 난 뒤 제 일상은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온갖 의심과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가슴을 졸이고 화가 났다가 또 진정하려 애쓰다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뭘부터 해야 하는지, 증거를 잡으려면 현장을 덮쳐야 하는 건지 복잡한 생각들로 허둥대던 그때 우리 집 파출부 아줌마가 절 붙잡았습니다. 파출부는 자기도 이혼을 당해봐서 잘한다며 자기만 믿고 모른 척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파출부와 의자매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이건 엄연히 부부 문제인데 제3자가 개입하는 게 맞는지도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도 전 뒤로 물러났어요. 정말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까 두려웠고 그게 사실이라면 뭘 해야 할지 무서워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이 제 발 아래 엎드려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읍소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파출부를 쳐다보자 사모님이 이겼다고 엄지를 치켜들어 보이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보다 더 하늘처럼 여겼던 남편이 제 발 아래 엎드려 저렇게 울며 하소연을 하는데 그건 그 남자가 정말 바람을 폈다는 반증이었죠. 마지막 쥐고 있던 희망마저 사라졌고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남자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 다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어요. 그제야 전 알았습니다. 운명이라는 포장지 속엔 불행과 지옥과 함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한낱 간호조무사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처음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 두둑한 돈봉투를 툭 던지면서 마치 어느 일일 드라마의 고약한 시어머니처럼 대사를 쳤습니다. 네 주제에 그 정도 돈이면 차고 넘칠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앞에서 썩 꺼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역시 언감생심, 저와 성형외과 의사가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봉투를 던지면서 사람 자존심을 팍 건드린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냥 좋게 헤어질 마음도 있었습니다. 갈 때는 쓰러질 망정 꺾이지 않는다. 그게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의 신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쓰러질지언정 절대 누군가에 의해서 꺾이지는 않겠다는 당돌한 버르장머리를 발휘하고 말았습니다. 속에서는 커다란 북들이 마구 심장을 후려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겉으로는 아주 태연한 척하느라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이거 이제 보니 완전 꽃뱀이네. 시어머니가 막 가기 시작하면서도 저도 그만 눈이 돌아가서 마지막 쐐기를 콱 박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못 헤어져요. 그때 기함을 하던 시어머니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지만 시댁은 제가 남편을 꼬셨고 어쩔 수 없이 뱃속의 애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왕 그 집 귀신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조금의 관용이나 인정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제가 전생에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구했다고 떠들었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잘난 남편 그늘 아래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하는 제 심정을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제까지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타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볼품없는 친정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을 때도 그 바쁜 수술 스케줄 중에 잠시나마 엄마 보러 들렀다 갔고 수술비나 병원비는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늘 알아서 결제를 했습니다. 언니 시집 갈 때도 유일하게 우리 친정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뿐인데 상견례장에 가서도 언니 시댁에 우리가 기죽지 않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고 언니 결혼 비용도 알아서 척척 내놓곤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오랫동안 식당을 하면서 저와 언니를 기르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었고요. 두 아이에게도 그지없이 만점 아빠였습니다. 어려서는 아무리 바빠도 애들 유치원 참관 수업부터 학예회엔 빠지지 않고 함께했고 놀이동산이며 휴가철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늘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고 같이 책을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가끔 학회를 가거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중국 출장을 가는 것 외엔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어딜 가면 꼭 어딜 간다 문자를 하고 혹여 제가 걱정할까봐 영상통화를 해서 절 안심시키기도 했어요. 무엇 하나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뱁새가 가랑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황새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시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문대 나온 시누이 등살에 못 견디면서도 항상 해죽거리며 비위를 맞추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저 웃으면서 장단을 맞춰주었어요. 시누이 애들 소풍 간다고 김밥 사달라면 싸주고 시누이 시댁 행사에 불려가서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쪼르르 가서 음식 만들고 시누이 김장도 해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임마다 라이딩 다 해드리고 쇼핑 때마다 따라다니며 가방에 쇼핑백에 한가득 들고 비서처럼 따라다녔으며
하품만 찍찍 나오는 클래식 공연도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갔어요. 심지어 전 모태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따라 교회에 나가서 세례도 받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도 불렀답니다. 그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결혼하고 줄곧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 관리며 피부 관리에 아주 예민할 정도로 신경을 쓰며 살았어요. 남편이 워낙 잘생긴 외모의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 사람들은 다들 그 와이프는 얼마나 예쁠까 궁금해하고 기대를 하더군요.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남편에게 걸맞는 외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저를 채찍질하고 담금질을 했습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몸매와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애들이 절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라도 들을까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교육 정보는 모두 듣고 기록하고 찾아보며 애들을 위한 맞춤 교육에 올인을 했습니다. 학원마다 선생님들 수준도 다르고 분위기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전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며 우리 애들에게 맞는 최적의 학원과 수업 내용을 찾으려 했고 최고의 선생님을 거의 삼고초려다시피 섭외하여 애들 과외를 시키는 등 교육의 달인이 될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내신과 수능 대비는 완벽한 플랜대로 착착 진행되었고 전 어느새 명문대 입시 요강을 달달 외우면서 각종 정보를 다 취합하여 우리 애들만을 위한 합격 전략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15년 차가 넘어가자 비로소 시어머니가 저를 조금 인정하는 눈치셨습니다. 너 그제 담아온 그 호박 열무 물김치 그거 맛나더라.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호박 열무 물김치는 수십 번도 더 담가드렸는데 15년 만에 칭찬을 들었지 뭡니까. 너무 감개무량해서 멍하니 섰는데 신우도 한마디 하더군요. 올케, 지난번 내 생일 때 사다 준 그 원피스 말이야. 어제 모임 때 입고 갔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난리지 뭐야. 올케 패션 센스 덕분에 나 좀 스포트라이트 받았어. 제가 신우에게 선물로 옷을 사준 것만도 거짓말 조금 보태서 몇 박스는 될 겁니다. 처음엔 색깔이 촌스럽다, 디자인이 후지다, 재질이 싸구려 같다 등등 온갖 트집만 다 잡던 신우의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지니 저도 인생 헛산 건 아니구나 싶어서 정말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저도 저에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정말 눈물겨운 결혼 생활이었고 혹독한 시집살이였으며 매 순간 저를 검증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됐는데 전 꼼짝없이 2년간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그때 큰애가 고3이었는데 아들 케어랴, 시어머니 병수발 들랴 정말 하루 24시간도 모자랐고 거의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에 갔다 밤 12시 오면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 잠을 자는데 전 그전까지 야식을 챙겨주면서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서 아들 아침 챙기고 남편이랑 둘째 보내고 난 뒤 서둘러 집안일을 해놓고 병원에 가서 다시 시어머니 머리를 감겨드리고 일주일에 2번은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죠. 물론 간병인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셔서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질색하셨어요. 항암 치료받는 사람이 일주일에 무슨 목욕을 2번씩이나 하고 매일 머리를 감느냐고 수간호사가 오히려 절 야단칠 정도였지만 깔끔하신 시어머니는 몸에 조금이라도 티끌이 묻으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전 거의 목욕간 나인처럼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수락간 나인처럼 항암에 좋다는 온갖 재료를 다 넣어서 약을 다려오고 죽을 끓여 바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2년을 넘기시지 못했고 결국 종양이 다른 장기로 다 전이가 되면서 사투 끝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워낙 힘들게 시집살이를 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새 미운정이 들었는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모든 게 갑자기 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갱년기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수시로 온몸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더니 예민해졌다가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았다가 하더니 갑자기 입맛이 확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애가 들어서는 것 마냥 입맛이 확 돌더니 또 갑자기 저 바닥으로 떨어질 듯 무기력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토록 쓸고 닦고 하면서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던 집안일도 다 귀찮아졌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졌어요. 여보, 갱년기라고 자꾸 무기력하다 생각하면 계속 하는 일 없이 몸만 고단하고 기분도 계속 가라앉고 그러는 거야. 그냥 갱년기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좀 즐겨봐. 뭔가 건설적인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건설적인 취미생활이라니요. 웬만하면 남편 말에 토달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신경질만 났습니다. 곧 둘째 아이가 고3이 되면 또 정신없이 라이딩하고 입시 정보 발로 뛰면서 찾아보고 우리 아이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 깨보니 벌써 늦은 오후였어요. 둘째 학교 끝나자마자 차에 태워서 학원 보내야 하는데 큰일 났다며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마침 애가 나와서 학원에 실어다 주고 겨우 한숨을 돌리다 보니 세상에 제가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왔지 뭐예요. 문득 윈도우에 비친 제 모습을 쳐다보는데 그냥 허탈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둘째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니 옹기종기 화분을 잘도 키워서 파는 닉네임 복수자님에게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바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생각 없이 구경하다가 기분도 꿀꿀하니까 분위기 전환용으로 화분이나 좀 갖다 두면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다음날 판매자분이 직접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게 된 복수자라는 그 사람은 연변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한국에 시집왔다는 여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술술 풀어놓았고 저는 화분 사러 갔다가 거의 2시간 카페에서 그녀와 함께 온갖 수다를 다 떨었어요. 모처럼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사실 전 친구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다고 학원에 다닐 때 몇 명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도 제가 바로 병원에 취직했고 몇 년 뒤 결혼을 하면서 친구를 사귈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연변 여자는 처음 만났는데도 참 정겹게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웃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헤어진 뒤 집에 오니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죠. 청소는 언제 했는지 걸어다닐 때마다 발에 뭔가 밟히고 설거지는 거의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평생 결벽증 환자라고 할 정도로 씻고 닦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통장님께 연락을 해서 파출부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통장님은 몇 년 전 큰 수술을 하시고 집안일이 버거워서 파출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파출부가 왔는데 놀랍게도 그 연변 여자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모님 댁이었구나. 정말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무슨 인연인가 봐요. 그러게요. 그날 정말 유쾌해서 계속 아주머니 생각이 나더니 정말 이렇게 만나지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탁드려야죠. 사모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위춘하라고 합니다. 파출부 아줌마는 근처 아파트 세 군데의 파출부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일주일 꼬박 일을 한다고 했어요.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연변 식구들에게 붙여준다고 하는 걸 보니 친정 쪽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구나 짐작이 되었죠. 그럼 언제 한국에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 온 건 10년이 넘었고 이혼한 지는 5년째 됩니다. 어머, 이혼하셨구나. 그럼 애는 없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제가 벌어서 아들 학비하고 우리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친정에 보내고 그럽니다. 남편이 양육비 같은 건 안 주나요? 아유,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혹시 왜 이혼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줌마는 갑자기 이혼하던 때가 생각나는지 주먹을 움켜쥐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처음이고 이혼도 처음이라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지만 위자료며 애 양육비 같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을 몰랐답니다. 한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어서 이혼하고 애랑 둘이 살고 싶어서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답니다. 물론 한국으로 귀화를 했지만 그래도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게 힘들겠구나 싶어서 왠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파출부는 일주일에 3번 오후에 일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음식 솜씨도 괜찮았고 청소며 빨래며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딱 부러지게 했어요. 부침성도 좋고 육회 발랄해서 우울한 제 기분을 단번에 날려줄 아저씨 개그는 수십 개씩 장착해 다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가라앉았다 싶으면 바로 아저씨 개그로 저를 웃게 해주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시도 안 쉬고 시종일관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제 드라마 본 얘기부터 여주인공 목걸이가 가짜니 진짜니 예능에 나온 그 연예인이 요즘 누구랑 사귄다더라. 그 트롯 가수가 오랜 무명을 딛고 대박을 쳤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 정치인은 좀 밥맛이라는 둥. 심지어 홈쇼핑 쇼호스트 뒷담화까지 늘어놓으면서 거의 세상 모든 일들에 참견하고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늘어놓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모님, 요 위층에 703호 사는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요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여자랑 택배기사가 같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둘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확 부딪히는데 이거 뭔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줌마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탓에 바람 피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잡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위층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정말 위층 여자와 젊은 택배기사가 서로 눈이 맞았는데 남편에게 딱 걸려서 칼부림이 났던 겁니다. 아줌마는 그보라는 듯 괜히 싸움하는 데 가서 한참 구경하고 왔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정말 유쾌한 분이었어요. 애들도 아줌마를 이모하면서 잘 따르고 아줌마도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정성스럽게 차려내면서 서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다만 남편만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파출부 아줌마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꼭 족쇄 같아. 유쾌하고 발랄하고 좋기만 한데 왜요? 아줌마 온 뒤로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도 우울감도 줄어들고 전 좋아요.
아줌마가 온 뒤 제가 예전만큼 기력을 회복하는 걸 본 남편도 더는 아줌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메이크업도 배웠다는데 제가 모임이 있어 나갈 때마다 분위기에 맞게 화장도 잘해주었고 간단한 파마도 직접 말아주는 등 손재주도 남달랐어요. 우린 같이 시장을 보러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애들 마냥 들떠서 군것질도 했습니다. 그동안 백화점만 다녔는데 아줌마 따라서 재래시장 가는 재미도 쏠쏠했고 가끔 근처 외곽으로 5일장 구경도 다녔어요. 5일장에서는 부르는 가격에 반값 이상 후려쳐서 흥정을 하는 맛도 재미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가난해서 재래시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버려진 배춧잎을 잔뜩 주어 엄마에게 갖다 주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배추 된장국을 만들어주시던 기억도 났습니다. 아줌마랑 있으면 무엇이든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았고 어떤 일이든 다 해낼 것 같아서 괜히 힘도 나고 든든하고 그랬어요. 가끔 사람 면전에 대고 입 바른 소리를 해서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절대 뒤끝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속정도 깊고 남 못되는 건 절대 못 보는 심성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새 저와 아줌마는 사모님이나 파출부 아줌마를 떠나 친자매 이상으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어요. 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얘기도 아줌마에겐 다 털어놓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여자들끼리의 끈끈한 동지의식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에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세히 안 보면 사실 표가 잘 나는 건 아니었지만 어쩜 갱년기를 앓고 있는 제 예민한 눈에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줌마가 남편에게 유난히 투덜대고 무시하는 듯 쳐다본다는 겁니다. 어쩌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엔 인사도 잘 안 하고 남편 식사를 챙기는데 보면 숟가락도 탁 놓고 국도 대충 놓다가 쏟기도 하는 겁니다. 국이 남편 옷에 조금 튀었는데도 정작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국물이 튀었다면 미안하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정말 의아했어요. 아무리 저와 막역한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인데 살짝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아줌마, 내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줘요. 아니, 내가 볼 때 아줌마가 우리 남편한테 좀 함부로 구는 것 같아서.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요. 제가 감히. 그니까요. 내가 요즘 갱년기라서 그런지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예민하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내가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투가 좀 투박해서리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설령 제가 오해했다고 쳐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소소한 경고이자 고용주로서 괜히 가오 한번 잡았습니다. 아줌마도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면서 그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환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제보였는데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잘 알아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너무 놀라서 떨리고 숨이 막혀서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장난 전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사모님 너무 놀라셨나 보네. 일단 물 좀 마시고 진정 좀 하세요. 이럴수록 침착해야 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마음속에선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일단 눈으로 확인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당장 병원 앞에 잠복이라도 하고 있다가 현장을 덮쳐야 한다는 생각도 들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직 사실도 확인 안 했는데 약해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현장을 덮쳐야겠죠?
아이고, 안 돼요, 사모님. 그럼 오히려 둘이 잘 살라고 판 깔아주는 격이에요. 원래 바람 피는 것들은 들키기 전에는 조심하지만 막상 들키고 나면 배째라고 하면서 지들이 더 의기양양해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괜히 사모님만 당하시니까 당분간 나서지 마세요. 이혼이라면 제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제가 해결해 볼게요. 워낙 평소에 저와 막역한 사이고 저에게 닥친 불행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 아줌마는 자기가 흥신소 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섰지만 전 아줌마에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선 딱히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만약에 대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푹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모르는 척 담담하게 굴면서 웃어주는 것도 참 못할 짓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게 아닙니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는데 파출부 아줌마는 이제 모두 다 끝났으니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들려준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파출부 아줌마는 연변에서 왔습니다. 한때 우리 정부에서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연변 조선족 처녀들과 맞선을 보게 했는데 아줌마는 그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답니다. 딱히 인상적인 첫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호감을 느껴서 서울과 연변을 오가며 몇 번 더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대요. 연변에는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결혼해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뒤 곧 남동생도 결혼을 해서 직장에 있는 상하이로 가서 살았답니다. 아줌마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더니 정작 자신의 가족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아줌마의 태도가 사뭇 비장해서 저는 더는 따지지도 못한 채 들어야 했어요. 아줌마의 남동생은 상하이에서 회사를 다녔고 올케는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성형외과 초빙의사로 온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남편은 중국 병원에서 6개월간 머물렀고 그쪽 의사들에게 성형외과 기술을 가르쳤고 환자들에게도 직접 시술하면서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남편이 6개월 머무를 때 전 한 번 정도 그곳에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 병원장이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기억도 났습니다. 그 중국 병원이 우리 올케가 간호사로 있었고 사모님 남편과 정분이 났어요. 남편은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고개만 떨구었어요.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아줌마의 남동생과 올케는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둘은 이혼을 했답니다. 올케는 이혼하고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살 꿈을 꾸었겠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죠. 갈 때까지도 우리 남편은 아줌마 올케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부를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며 악마의 유혹처럼 속삭였답니다. 어리석게도 올케는 그 말을 믿었고 병원도 그만둔 채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때 남편은 핸드폰도 바꾸었어요. 왜 멀쩡한 번호를 바꾸냐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암튼 순진했던 아줌마의 올케는 남편이 한국 어디서 병원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몰랐답니다. 그저 남편 말 하나만 오롯이 믿었던 거죠. 절망에 빠진 올케는 중국 병원에 가서 남편의 한국 병원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무슨 수를 써놓은 듯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답니다. 남편의 약속만 믿었던 올케는 무너졌고
급기야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아줌마 남동생이 발견하고 살려냈대요. 한동안 둘은 재결합을 했지만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온전하게 붙일 수는 없었고 다시 헤어졌답니다. 그때 아줌마는 한국에서 남동생의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인가 싶어서 알아보니 남편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고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 나름 신망받는 전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연변 출신 파출부의 말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먹힐 리도 없었고 괜히 경찰에 신고되어 끌려갈 거라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었대요. 한국에 시집와서 이혼까지 하며 나름 산전수전 다 겪고 살다 보니 이 나라는 백 없으면 억울하게 당하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내성적이고 여리던 아줌마 남동생은 그런 일을 겪은 뒤 회사도 그만둔 채 충격에 빠져서 지금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줌마가 파출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벌어서 연변에 붙여주어야 부모님과 다른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원래는 남동생이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저렇게 정신을 놓으니 할 수 없이 아줌마가 그 짐을 다 짊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겨우 분노를 누르면서 파출부 일을 하던 어느 날 새로 일을 하러 간 집에서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 집의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속에서 남편이 활짝 웃고 있더랍니다. 젊고 예쁜 여자와 어린 아들까지 안고 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드디어 눈앞에 원수를 보고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이놈을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에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실을 이 젊은 여자에게 알려야 하나 망설였죠. 아줌마는 그 젊은 여자가 남편의 본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남편은 그 집에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았고 온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왔다 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 여자에게 슬쩍 물어보니까 그냥 남편이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하도 바빠서 그렇다고만 대충 얼버무리더래요. 그때 감이 딱 왔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구나. 아니 어쩜 이놈은 세 집 네 집 살림도 할 수 있겠구나. 치가 떨려서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을 끌고 경찰서로 가고 싶었지만 또 참고 참으면서 생각을 집중했고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은 남편의 본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순간 전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지금도 두 집 살림도 모자라서 제가 모르는 아들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어요. 놀란 남편이 다가와서 부축했지만 전 그 사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 네가 사람이니? 잘못했어 여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태어난 척했던 아줌마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복수하려고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아니요, 사모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처음 화분을 팔 때는 저도 사모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파출부일을 소개시켜준 분에게 들었어요. 남편분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는데 사모님 집에 가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복수의 기회를 노리면서 다른 요일에는 그 젊은 여자 집에 갔다가 또 다른 요일에는 우리 집에 파출부일을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젊은 여자는 누구였어요? 한 번은 저도 그 여자에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성형수술하러 갔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남편의 환자였다가 내연녀가 되었던 겁니다.
당신 얘기해봐.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생각이었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아니야? 애까지 낳았는데 니네 둘은 서로 미쳐서 눈이 맞았다고 치자. 그럼 그의 인생은 어떡할 건데? 그 여잔 내가 유부남인 거 다 알면서 시작했어. 그런데 애를 낳지 말자고 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그냥 덜컥 애를 낳고. 정말 난 당신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애를 낳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남편이 저렇게 멍청하고 답이 없는 인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성형외과 의사, 잘생긴 외모에 좋은 매너, 훌륭한 솜씨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춘 저 인간의 실체는 바람둥이에 개념 없는 인간성에 부도덕하다 못해 파렴치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 여자가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본처인 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차를 바꿔주고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려 했지만 한계에 다다랐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마저도 남편이 또 다른 환자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고 돌아버린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남편의 바람을 제보한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고요. 파출부 아줌마는 그 한 달 동안 젊은 여자를 설득해서 남편과 나눈 카톡부터 각종 사진 자료를 전부 모았고 연변 올케에게 연락해서 외도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모았던 겁니다. 저 대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바람피는 대상인 환자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도 병원 앞에 잠복하면서 일일이 사진 자료를 다 남겼고 두 사람이 어디서 언제 바람을 피우는지까지 전부 증거와 사진으로 다 만들어 왔습니다. 전 아줌마에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줌마는 그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과 직접 대면하여 그동안의 일을 다 얘기했고 지금이라도 연변 남동생과 올케에게 제대로 용서를 빌고 저에게도 용서를 빌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뿌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아줌마,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그래요. 저 아줌마 아니었으면 이 인간에게 평생 속으면서 살 뻔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전 우리 동생 하늘 대신 푼 거고요. 이제 남편분 어떡하실 거예요? 뭘 어떡해요. 죄 지은 대로 받아야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 정말 당신 같은 여자는 없다는 걸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맹세해. 내가 또 이런 짓 하면 개다 개. 응?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응? 우선 전 재산 다 나한테 넘겨. 어? 전부? 실은 관둬. 언론에 다 까발리면 넌 이제 의사 노릇도 못할 건데 괜찮겠어? 명예가 중요하다며. 알았어. 그럼 되지? 그리고 이혼도 해야지. 여보, 그건 좀, 애들도 있고, 애들 의견도 들어봐야 아유, 이 미친놈아. 애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돌아가신 어머니가 충격받고 일어나시겠다. 어머니는 네가 이러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의사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느니 명예가 중요하다느니 나 참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전 함량 미달인 제 수준을 끌어올리고 남자의 수준에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시댁에도 부족한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에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시키는 대로 군소리 한 번 없이 마치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딴짓을 줄기차게 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정신나간 여자처럼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이혼을 했어요.
아파트며 건물이며 현금까지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로 잘 나가니까 아마 금방 또 그만큼의 부를 축적할 거예요. 전 그렇게 받은 재산으로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결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정신적 충격과 사기 결혼을 당한 손해배상까지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돈으로 계산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세상에 다 까발려서 그 인간의 실체를 알리고 싶지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리고 싶었지만 애들 아빠니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함정에서 구해주고 남편의 파렴치한 이중생활에서 구해준 아줌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 남동생과 연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하면서 남동생이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애들에게도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건 이해하고 알아서 판단할 나이니까 빼거나 더한 것 없이 다 말하고 나니까 아들도 딸도 모두 절 끌어안고 오히려 잘했다고 위로를 해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모든 자료는 아주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심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대하진 않아요. 타고난 천성이 그런 놈은 12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별 수 없다고 아줌마가 거품 물고 늘 얘기하니까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옵니다. 제가 투자해서 아줌마는 반찬 가게를 개업했어요. 맛깔스럽고 솜씨가 좋아서 꽤 잘 됩니다. 매달 투자금 회수도 쏠쏠하고요. 전 그 아파트를 팔고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딸도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제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한결 후련했지만 갱년기의 시작과 끝에 이토록 혹독할 줄이라 정말 몰랐던 탓에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텃밭 가꾸면서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고 함께 나누면서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돌아보니까 삶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삶인데 내가 선택한 길이 그 방향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어쩜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누구의 수준을 맞추고 괜히 주눅 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죽인 채 그저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좀 없이 살고 내가 좀 덜 배웠고 내가 좀 수준 미달이면 뭐 어때요? 오직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면 되는 거죠. 전 그동안 너무 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만 맞춰 사느라 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턴 매일 조금씩 저를 찾으려고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뭘 해야 행복한지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